여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만 다녀왔다 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되고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 죽어 나오는 그런 희한한 병원이죠.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하고 거짓으로 약을 처방해주며 심지어 멀쩡한 장기를 떼어내기도 하는 의사. 환자의 목숨을 오직 돈으로만 보는 의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백색 가운의 악마로 악명 높은 의사 류샹펑의 이야기입니다. 1958년 중난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난성 최대 규모의 병원 중 하나인 중난대학교 상하 2병원이 문을 엽니다. 2016년 상해 푸단대에서 발표한 중국 병원 순위에서 13위를 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인정받는 병원이죠. 바로 악마 의사 류샹펑이 의사로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2022년 8월 17일 SNS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중난대학교 상하 2병원의 의사 류샹펑을 고발합니다. 류샹펑 밑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그는 류샹펑의 악행 11가지를 세상에 알리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류샹펑은 환자의 정상적인 장기를 절제, 적출하고 멀쩡한 환자가 마치 큰 병에 걸린 양 환자와 그 가족을 속이고 다른 이의 신체 조직을 가져와 수술 결과를 조작하는 등 병이 없고 별 문제 없던 정상적인 환자도 그의 손을 거치면 없던 병이 생기고 작은 병이 큰 병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수술 방법을 바꿔 의료사고를 자행하는가 하면 응급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불법 수술을 자행하고 자기가 수술하는 척 환자와 그 가족을 속이고 다른 의사가 수술하게 했으며 환자가 위독하다며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부추겨 놓고 수술과 치료 과정 전반의 모든 책임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떠넘겼으며 환자에게 불필요한 로봇 수술 등의 고가의 치료나 환자 개인 부담이 큰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의사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 따위는 저 세상으로 날려버린 류샹펑의 심각한 범죄 행위에 중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글은 SNS로 빠르게 확산되며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순식간에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죠. 이후 인터넷에는 류샹펑의 악행을 고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는데요. 대부분 그의 환자였거나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류샹펑을 치면 악마 의사라는 관련 키워드가 바로 나올 정도였죠.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류샹펑 그가 저지른 일은 그를 믿고 찾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신성한 직업이자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의사의 직업 윤리를 저버린 범죄 행각에 중국인들은 크게 분노하며 그에게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샹펑 그는 누구이고 그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바람처럼 그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류샹펑 1974년 8월 후난성 이양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98년 중난대 상하의대를 졸업한 류샹펑은 후난성 인민병원 간담회 외과센터에서 외과 의사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외과의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병원장의 눈에 든 류샹펑은 후난성 인민병원장 취첸프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병원장 사위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힘은 막강했고 모두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아부하는 이들로 넘쳐났습니다. 2005년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이죠. 후난성 인민병원장 취첸프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취첸프가 법의 처벌을 받자 혹여 자기에게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 류샹펑은 바로 아내와 이혼하고 취첸프 일가와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립니다. 이혼 후 류샹펑은 중난대 상하 2병원 외과센터로 자리를 옮기죠. 2016년 실력을 인정받은 류샹펑은 중난대 상하 2병원 부주임이 됩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활약은 중난대 상하 2병원 공식 홈페이지에도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류샹펑은 외과의로서 20년 동안 다양한 임상 및 교육, 연구에 참여했고 여러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킴으로써 간담체 질환 분야의 명의이자 관련 수술 권위자로 손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류샹펑이 응급실 외과 수술을 담당하면서
응급 환자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하죠. 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더 희한한 건 이들이 모두 류샹펑이 환자라는 점입니다. 류샹펑은 병원에서 유독 실적이 좋은 의사였습니다. 병원 수익을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었죠. 그러나 이런 그의 실적 뒤에는 의사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 만행이 숨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마치 큰 병이 있는 양 환자와 그 가족을 속이고 심지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 치료를 하게 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과장하고 증상을 조작하는 등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환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기상천외하고 무척 다양했습니다. 환자에게 비싼 약을 처방해주고 제약회사로부터 적당히 리베이트나 챙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그의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환자들에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잔뜩 겁을 주고 빨리 수술 스케줄을 잡아주는 대가로 따로 환자당 최소 5,000위안 이상의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자기에게 뒷돈을 주는 환자들 순서대로 진료와 수술 일정을 멋대로 바꾸는 등 사람 목숨을 걸고 거래를 하는 잔혹함을 보이죠. 그는 환자들에게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겁박해 놓고 이 모든 건 환자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치료와 수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 역시 모두 환자 본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며 해당 내용이 적힌 수술 동의서에 반드시 사인하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래도 류샹펑이 환자들에게 한 1년의 치료 과정이 최소한의 의사적 양심과 어떤 치료 목적이 있었겠지 싶지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적으로 그는 수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5명의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경상을 입히기도 했죠. 류샹펑은 어떤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항암제를 남용하고 자기가 수술하는 척 뒤로는 큰돈을 받아놓고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수술을 대신시키기도 했습니다. 의료인의 윤리의식까지 찾을 것도 없이 인간으로서 최선의 양심조차도 저버린 류샹펑의 행동을 병원 내 다른 직원들은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그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히 병원 내 직원들은 류샹펑의 행동이 의료인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불만은 비단 류샹펑의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래 직원들을 쥐잡듯 잡으며 폭군처럼 행동했죠. 자기가 초과 근무라도 했다 치면 이런 한 푼 놓치지 않고 알토란같이 챙겨받으면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과 예산이나 성과금 등 관련 비용 역시 모두 류샹펑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수련이들이 낸 과제물을 베껴 자기 논문으로 발표하는 등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도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병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 류샹펑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상당했죠. 그러나 아무리 그의 악행을 고발해도 류샹펑은 가벼운 경고 처분만 받을 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 측은 병원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류샹펑의 편을 들었죠. 병원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다 주면 안겨다 줄수록 병원에서 류샹펑의 입지는 확고해졌고 류샹펑은 그런 자신의 입지를 이용해 더 대담하게 자신의 악행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초 류샹펑의 과잉진료 의혹이 불거지고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커지자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병원 측은 류샹펑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라는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징계가 끝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류샹펑은 그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조금도 바뀌는 모습 없이 소름 끼치는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말 중난대 상하 2 병원을 찾은 52세 장혜국이라는 남성이 직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류샹펑은 항문 보존이 어렵다며 장혜국과 그의 가족에게 결장을 절제하고 장루 주머니를 다는 치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죠. 대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해야 하는 장루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혜국의 가족은 항문 보존이 가능한 방법이 없겠냐며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지만 류샹펑은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당신들이 의사예요? 내가 의사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병원으로 가요. 단 명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장혜국 씨는 지금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류샹펑의 으름장에도 장혜국의 가족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길 원했고
장애국에게 다른 병원에 가자고 말하지만 이런저런 검사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장애국은 그냥 류샹펑에게 수술을 받자고 하죠. 장애국은 자신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자 이 상태로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 또 이런저런 검사를 다시 받게 될 텐데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애국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데는 류샹펑의 계략이 숨어 있었는데 장애국이 검사받을 때 다량의 설사약을 처방해 기력을 다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장애국은 류샹펑의 말처럼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자기에게 곧 큰일이 날 것만 같아 그에게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7월 10일 장애국의 수술이 끝나자 이번에는 류샹펑이 장애국의 아내를 불러 장애국이 매일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영양제 가격이 90g 한 팩에 497위안이나 했습니다. 장애국의 아내가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며 다른 영양제를 사서 먹이겠다고 하자 류샹펑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 같은 보호자들이 문제예요.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환자를 죽이죠. 당신 때문에 장애국 씨는 시름시름 앓다 곧 죽겠군요. 류샹펑의 말에 겁먹은 장애국의 아내는 결국 영양제를 삽니다. 그런데 류샹펑이 장애국이 꼭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영양제는 그냥 평범한 단백질 파우더였는데 마치 대단한 명약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판 거였죠. 류샹펑은 이런 식으로 다른 환자들에게도 고가의 영양제를 처방했습니다. 이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장애국의 종양은 항문에서 8에서 12cm 떨어져 있어 수술해도 충분히 항문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장루 주머니를 착용할 필요가 없었죠. 이렇듯 류샹펑은 환자들을 속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극단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환자들에게 말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다. 곧 죽는다. 유명한 큰 병원의 높은 지위에 있고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주치의가 하는 말에 겁을 먹지 않을 환자가 몇이나 될까요? 환자들은 두려움에 류샹펑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하라면 하고 비싼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었죠. 우선은 살아야 하니까요. 류샹펑의 광기가 여기에 그쳤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멀쩡한 장기를 절제, 적출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멀쩡한 환자에게 췌장의 종양이 있다고 속여 췌장을 제거하기도 하고 췌장의 종양이 있어 수술한 환자에게 다른 곳에도 암이 퍼졌다며 멀쩡한 장기를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그 가족이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다른 수술 환자의 장기를 보여주며 암세포를 제거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류샹펑은 평소에 수술실을 돌아다니며 환자의 몸에서 빼낸 결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고 결석이 발견됐다고 보여주기도 했는데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은 눈 뜨고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80이 넘는 환자가 류샹펑에게 암 수술을 받았는데 류샹펑은 수술 중 그 환자의 몸에 결석을 넣습니다. 며칠 후 복통으로 해당 환자가 다시 병원으로 실려오고 류샹펑은 그 환자를 수술하고 결석을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와 수술을 권하고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게 하죠. 류샹펑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일부러 놓치게 만들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주 만들었는데 그러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했던 30대 남성이 발열과 기침, 흉부 통증,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류샹펑은 그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료하지 않고 환자의 증세가 더 심해지기를 기다렸죠. 그러다 약 15시간 동안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30세 남성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유족은 의료 가시를 주장하며 류샹펑과 중난대 상하 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장 변호사는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류샹펑 그자는 내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의사라는 자신의 신분도 잊었는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재판을 받는 내내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으로 창샤인민법원은 류샹펑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에 분노한 유족은 SNS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류샹펑에게 당한 환자들의 글과 류샹펑과 함께 일했다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병원 홈페이지는 류샹펑의 악행을 폭로하는 글과 욕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고
류샹펑의 악행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자 그의 만행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류샹펑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걸까요? 대부분의 중국 언론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류샹펑 개인의 비리로 문제를 국한하려 하지만 몇몇 언론인들은 이 사건은 단순 류샹펑이라는 부정한 의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 사회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권력층과 결탁한 어두운 산업의 한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멀쩡한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 매매하는 거죠. 이 어두운 산업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이득과 여러 권력 조직이 얽혀 있는데 류샹펑은 이 같은 일을 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돈과 힘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류샹펑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배움이 짧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 힘으로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겠거니와 설사 진실을 알게 된다 한들 그들이 대학병원 부주임을 상대로 어찌할 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비윤리적 행위를 류샹펑 혼자 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병원 내에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동료 의사와 간호사 등 중난대 상하 이 병원 직원들 역시 류샹펑의 악행을 도운 정황이 밝혀집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원 관계자만 총 17명이나 됐으며 이들 중에 주임의사 3명도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50년 넘게 의료계에 몸담은 이도 있었습니다. 류샹펑을 주축으로 이들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불법 행위는 꽤 오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18일 부도덕한 집단이라며 여론의 문매를 맞은 중난대 상하 이 병원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죠. 8월 16일 프로 의료법을 위반한 류샹펑의 쥐기를 해제했으며 그는 더 이상 진료나 수술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류샹펑이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의 증거들이 무수히 발견됩니다. 그는 치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검사, 수술, 약 처방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일부러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류샹펑이 환자들로부터 몰래 받은 돈이 밝혀진 것만 66만 위안에 달했죠. 2024년 10월 31일 창샤 인민중국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류샹펑의 범죄가 중대하고 사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으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자기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범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므로 재판부는 류샹펑에게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횡령, 고의로 다른 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점 등의 혐의로 유기징역 17년형과 벌금 42만 위안을 선고한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류샹펑의 악행을 도운 자들이 있었는데요. 류샹펑의 수술을 도운 동료 의사, 나원 등 역시 유기징역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많은 중국인들은 류샹펑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중국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류샹펑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건강과 재산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법원 판결문에 류샹펑이 멀쩡한 환자의 장기를 수술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이들이 류샹펑의 판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